제가 요양 및 노인 돌봄 분야에서 수십 년을 일하면서 병원 벽이 교회보다 더 많은 기도를 들었고 요양원 복도가 법원보다 더 적나라한 인간의 본성을 목격했다고 자주 탄식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자식과 가족을 위해 뼈 빠지게 돈을 벌고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십니다. 늙으면 당연히 자녀가 돌봐줄 거라 굳게 믿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잔인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아주 생생한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노년의 존엄성, 그리고 돈과 가족의 정을 어떻게 균형 있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가르침과도 같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최 여사님이 겪은 일은 아마 많은 분들의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노후 생활을 위해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는 누구나 늙습니다. 걸음조차 걷기 힘들게 늙었을 때, 병상에 누워 누군가 대소변을 받아내줘야 할 때, 여러분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이 자식의 갸륵한 효심일까요? 아니면 목숨을 지켜줄 최후의 수단일까요? 그 차이가 여러분의 마지막 몇 년을 사람답게 살게 할지 아니면 무거운 짐덩어리처럼 살게 할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최 여사님은 올해 75살이시고 경기도의 한 오래된 고층 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은퇴 전에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죠.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배운 분답게 이치에 밝고 성격도 아주 강인하신 분입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혼자서 온갖 고생을 하며 두 아이를 키워내셨습니다. 그 시절 홀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학원 보내고 대학까지 가르쳐 가정을 꾸리게 한다는 건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생이셨겠죠. 하지만 여사님은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렇게 버티고 버티어 은퇴를 하셨고 두 아이도 각자 가정을 꾸렸으니 겉보기에는 참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여사님 명의로는 평생 살아온 이 오래된 집 한 채가 있었고, 비록 최고급 동네는 아니어도 시내라서 생활하기엔 참 편한 곳이었죠. 집 말고도 통장에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었고, 매달 나오는 연금도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 생각처럼 집도 있고 예금도 있고 매달 연금까지 나오니 건강하기만 하면 노후 걱정은 없을 거라고 여사님 본인도 그렇게 굳게 믿으셨습니다.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생활비를 쓰고 그 1억 5천만 원 예금은 절대 손대지 않고 나중에 몸이 아파서 내 돈 주고 간병인을 써야 할 때 쓰려고 계획까지 다 세워두셨죠. 그리고 자신이 100년을 다 살고 세상을 떠나면 집과 남은 돈은 두 아들에게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그게 가장 공평하고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믿으셨던 거죠. 통장에 얌전히 들어있는 정기예금처럼 자신의 노후도 조용하고 평온하게 아무 일 없을 줄 아셨습니다. 75번째 생일날, 잔인한 현실이 그 모든 환상을 세게 내리쳐 깨우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날은 여사님의 75번째 생신이었습니다. 사실 그 연세가 되면 좋은 물건 같은 건 별로 욕심도 없고 그저 온 가족이 둥글게 모여서 시끌벅적하게 웃고 떠드는 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최 여사님은 그날 아침 일찍 해도 뜨기 전에 장바구니를 끌고 아침 시장에 가셨습니다. 가장 싱싱한 농어를 고르고 정육점 사장님한테 제일 좋은 갈비를 떼어달라고 하셨죠. 큰아들 민준이가 돼지갈비찜을 제일 좋아하고 작은아들 현우가 농어찜을 제일 좋아한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고 계셨으니까요. 어머니들 머릿속엔 늘 자식들 입맛만 꽉 차 있지 않습니까? 아침부터 오후까지 부엌에서 씻고 썰고 고기를 푹푹 삶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면 싱크대를 짚고 한참 서 계시고 다리가 저리면 주먹으로 툭툭 치면서 일하셨습니다. 부엌은 훅훅 찌는 더운 김으로 꽉 찼지만 여사님 마음도 따뜻한 온기로 꽉 차 있었습니다. 아들들이 평소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도 오늘이 늙은 어미 75 대방석 생일이니까 꼭 와서 곁을 다정하게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으셨거든요. 이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이려고 보름 전부터 두 아들에게 전화해서 꼭 시간 비워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저녁 7시가 되니 밖은 이미 먹물처럼 깜깜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최 여사님이 하루 종일 고생해서 만든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하지만 집안은 무덤처럼 조용했고 벽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크게 울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이 식으면 다시 불에 데워서 올려놓고 아무도 안 오면 또 식어버리고 그렇게 두 번이나 헛수고를 반복한 뒤에야 드디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가 늦게 도착한 겁니다. 민준이는 사업을 꽤 크게 해서 돈도 잘 벌지만 그만큼 바쁘긴 했습니다.
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크고 화려하게 포장된 상자를 하나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아주 습관적이고 직업적인 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신발을 훌렁 벗으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뺄 수 없는 큰 손님과 약속이 생겨서 도저히 미룰 수가 없었어요. 딱 30분만 있다가 바로 다시 가봐야 해요. 그러면서 그 거대한 상자를 식탁에 툭 올려놓는데 제일 비싼 최신형 안마기라고 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엉덩이가 따뜻해지기도 전에 밥을 마구 쑤셔 넣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이 늙은 어미 생일잔치에 온 게 아니라 어디 일하러 가다 길바닥에서 밥 한 그릇 대충 때우는 사람 같았습니다. 밥 먹는 그 짧은 10여 분 동안에도 아들 전화기가 3번이나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전화 받을 때마다 사업 얘기, 돈 얘기, 계약 얘기뿐이었습니다. 입에는 어머니가 땀 흘려 만든 갈비찜을 씹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구름 위로 날아가 버린 지 오래였죠. 20분도 채 안 돼서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여사님 어깨를 두드리며 그 안마기를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저 안마기 자주 쓰세요. 피로 푸는데 진짜 좋대요. 저쪽에 손님이 계속 기다리고 있어서 더 늦으면 큰일 나요. 먼저 갈게요. 이 말을 툭 던지고 아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문을 나섰습니다. 최 여사님 곁에 덩그러니 남은 건 번쩍거리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기계 하나와 젓가락이 오가긴 했지만 여전히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식탁 위의 반찬들 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곡차곡 끓어오르던 그 뜨거운 기대감이 그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뼛속까지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최 여사님은 혼자 덩그러니 식탁에 앉아 말없이 남은 음식들을 치우셨습니다. 아들들이 좋아한다며 산더미처럼 만든 그 반찬들을 하나하나 통에 담아 냉장고에 밀어 넣으셨죠. 혼자서 일주일 내내 먹어야 할 양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정리를 다 마치고 수십 년 동안 손때가 묻은 낡은 일기장을 꺼내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야기를 적는 오랜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하지만 그 75번째 쓸쓸한 생일밤에는 딱 한 줄만 꾹꾹 눌러 적으셨습니다. 75,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밥상도 늙은 어미 마음 하나 데워주지는 못하네. 그 순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처절한 외로움이 한겨울 칼바람처럼 소리도 없이 뼈마디를 파고들었습니다. 속으로 탄식하셨죠. 이게 내가 한평생 목 빠지게 기다렸던 노후란 말인가?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쥐어 짜내서 틔운 내 핏줄들이란 말인가? 하지만 진짜 무서운 시련은 이렇게 마음만 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짜 사나운 폭풍우는 바다가 가장 고요할 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머리 위로 들이닥치는 법이니까요. 생일이 며칠 지나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최 여사님은 늘 하시던 대로 화장실에서 몸을 씻고 계셨습니다. 집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 화장실 바닥 미끄럼 방지가 다 닳아 없어진 탓에 그만 발이 쭉 미끄러져 꽁꽁 언 얼음판 같은 타일 바닥에 쿵 하고 세게 고꾸라지셨습니다. 그 짧은 순간 허리에서 숨통이 끊어질 듯한 끔찍한 고통이 밀려와 하마터면 정신을 잃으실 뻔했죠. 조금이라도 몸을 틀어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이 밤낮 없이 가장 무서워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을 향해 살려달라 소리쳐도 들어줄 사람 하나 없는 철저한 고립말입니다. 다행히 평소에 조심성이 많으셨던 여사님은 경비업체에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나눠준 목걸이형 응급 호출기를 걸고 계셨습니다. 젖 먹던 힘까지 쥐어짜내 그 단추를 꾹 눌렀고 주택 경비시설이 즉시 비상울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기다리는 그 지옥 같은 몇 분 동안 여사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번개처럼 스친 생각은 자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머리로 하는 계산이 아니라 피가 댕기는 부모의 지독한 본능이었습니다. 살을 애는 고통을 이 악물고 참아가며 온몸의 기력을 다해 화장실 선반에 올려둔 전화기를 간신히 끌어내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큰아들 민준이 번호를 먼저 눌렀죠. 한참 동안 뚜루루 신호음이 울린 뒤에야 연결이 되었는데 아들 목소리가 몹시 날카로웠고 배경이 시장통처럼 시끄러웠습니다. 윽박지르듯 말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나 지금 진짜 귀한 손님이랑 큰 회의하고 있어요. 이번 일이 몇 억짜리인데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도 내 회의 다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까? 여사님이 나 아프다 이 한마디 비명을 내지르기도 전에 전화기 너머로는 뚝뚝 끊어지는 차가운 소리만 맴돌았습니다. 민준이가 제멋대로 끊어버린 겁니다. 여사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않은 채 작은 아들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현우는 전화를 빨리 받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는 헐떡이는 소리를 듣고 놀라긴 했는데 곧이어 말꼬리를 마구 흐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쩌다 쓰러지셨어요? 근데
근데 우리 작은 애가 지금 39도로 불덩이처럼 열이 나서 제 아내가 응급실에서 펑펑 울며 쩔쩔매고 있어요. 저도 지금 당장 병원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중이라 발이 꽁꽁 묶였어요. 일단 구급차부터 먼저 부르시면 제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어떻게 할지 볼게요. 그 순간 얼음장 같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최 여사님은 깊은 절망감에 두 눈을 꾹 감아버리셨습니다. 아들들 눈에는 늙은 어미의 하늘 무너지는 고통도 수억 원짜리 장사판 회의보다도 못하고 핏덩이 손주 녀석 열나는 것만도 못한 쓰레기 취급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한평생 쏟아부은 삶이 참으로 어리석은 농담거리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고통 때문에 서서히 정신의 끈이 탁 풀리려 할 때쯤 현관문 밖에서 쾅 하고 천둥치는 듯한 무서운 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박살내고 뛰어들어왔는데 그건 애타게 찾던 아들들이 아니라 경비원 아저씨와 그 건물 1층 상가에서 파는 소고기 국수를 파는 청년 김군이었습니다. 김군이 숨이 턱에 닿도록 헐떡이며 뛰어들어와 바닥에 쓰러진 최 여사님을 보고는 두말 할 것 없이 엎드려 상태를 살피면서도 함부로 들어올리지는 못했습니다.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어르신, 어쩌다 이러셨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제가 왔어요." 하고 소리치더군요. 알고 보니 김군이 점심때 가져다 준 국수 그릇이 여전히 문고리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걸 본 겁니다. 아주 눈썰미가 깊은 청년이었던 거죠. 평소에 최 여사님은 늘 시계바늘처럼 정확하게 식사를 챙기시는 분인데 전화도 안 받으니 단번에 아주 큰일이 났구나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1층 경비실로 달려가 상황을 다급하게 알리고 경비원 아저씨를 졸라 함께 문을 부수고 뛰어들어온 거였죠. 최 여사님은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 남인 이 젊은이의 얼굴을 그 이마에서 비 오듯 쏟아지는 땀방울을 올려다보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주르륵 흘리셨습니다. 차씨는 지나가던 남에게 목숨을 빚졌는데 내 배 아파 낳은 핏줄들은 하나는 돈 쓸어 담느라 바쁘고 다른 하나는 채 새끼 챙기느라 늙은 어미를 버렸으니까요. 그 후 구급차가 달려와서 병원으로 실려가셨고 검사 결과 가벼운 뇌졸중에 허리뼈가 꽉 눌려 부서진 압박골절이었습니다. 75 노인에게는 침대에 죽은 듯이 누워 아주 오랫동안 치료받아야 하는 지독한 큰 병이었죠. 병원 병실에 멍하니 누워있으니 그제야 두 아들이 코빼기를 비쳤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침대 곁으로 무릎 꿇고 다가와 두 손을 부여잡고 어디가 부러지게 아프냐고 눈물 짓는 것도 아니고 의사 멱살을 잡고 어떻게 살릴 거냐고 캐묻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이 노인 돌봄 바닥에서 숱하게 보아온 사람의 피를 차갑게 얼어붙게 만드는 그 지긋지긋한 풍경이 또다시 벌어졌습니다. 두 형제의 큰 며느리까지 가세해 병실 밖 복도에서 자기들 딴에는 목소리를 죽인다고 수근거렸지만 텅 빈 병원 복도는 소리가 귀를 찌를 만큼 또렷하게 잘 울리지 않습니까? 누구 지갑에서 돈이 나갈지를 두고 으르렁대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아들 현우가 따지듯 말했습니다. 형은 장사도 크게 하고 우리보다 형편도 훤히 좋잖아. 이번 병원비랑 밤낮으로 쓸 간병인 돈은 형이 헌쩍 더 많이 내. 나 집비제다 차빚까지 목구멍까지 차오른 거 형도 빤히 알잖아. 그러자 큰아들 민준이가 목소리를 확 끌어올리며 잡아먹을 듯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돈을 뒤집었어? 어머니가 나 혼자 속에서 나왔어? 돈 냄새 좀 맡는다고 내가 동네북인 줄 알아? 니놈 책임은 다 얻어다 팔아먹었어. 게다가 나 하루나도 가게 문 닫으면 돈이 얼마나 날아가는 줄 알기나 해? 내가 무슨 한가한 놈이라고 병실 구석에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있어. 이때 큰 며느리가 날이 잔뜩 선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제 생각엔 두 분 얼굴 붉히지 마시고 그냥 아주 싼 요양원 같은 데로 얼른 치워버리는 게 속 편해요. 거긴 전문가들이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돌봐주잖아요. 우리가 집에서 밤새우며 끙끙대는 것보다 100배 낫고 1대1로 따로 사람 부르는 것보다 돈도 훨씬 아끼고요. 우리도 마음 편히 돈 벌러 나갈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아닙니까? 보행기를 밀며 검사를 억지로 마치고 병실 문 앞까지 힘겹게 끌고 오셨던 최 여사님은 그 흉측한 말들을 토시 하나 안 흘리고 모조리 들어버렸습니다. 그 말들이 시퍼런 칼날이 되어 가슴 한가운데를 정확히 푹 찔러버렸죠. 자식들 눈에 자신은 더 이상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주던 든든한 어미가 아니라 당장 내다 버려야 할 거대한 쓰레기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시장 바닥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썩은 고깃 덩어리를 두고 서로 안 가져가겠다고 발버둥치는 꼴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순간 최 여사님의 심장은 완전히 재가 돼버렸습니다. 한평생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던 그 전통적인 참 어머니의 영혼이 며칠 전 차가운 타일 바닥에 엎어지던 그날 함께 박살나버린 겁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오신 최 여사님은 겉보기에는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들들에게 병원 복도에서 엿들은 그 추악한 대화를 입 밖에도 내지 않으셨죠.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소리 없는 무서운 반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표에 걸었던 헛된 기대는 뿌리째 뽑아버렸습니다. 사람이 늙고 병들면 하늘 아래 믿을 놈은 오직 나 자신과 내 소나귀에 틀어진 재산뿐이라는 아주 잔인한 세상의 이치를 뼈저리게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 가르쳤던 똑똑한 제자 한 명을 집으로 조용히 부르셨어요. 이 제자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집안 재산과 신탁 일을 꽉 잡고 있는 아주 잘나가는 변호사로 컸거든요. 최 여사님은 그 변호사 제자에게 자신의 억울한 생각, 끔찍한 걱정, 노후에 대한 두려움을 바닥까지 박박 긁어서 하나도 숨김없이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이 숨겨둔 그 두꺼운 일기장 수십 건도 몽땅 꺼내 보여주셨죠. 거기엔 아들들이 똥오줌 못 가리던 시절부터 털이 굵은 어른으로 자라기까지의 예쁜 모습들 뿐만 아니라 도대체 언제부터 어미집 문턱 밟는 횟수가 뜸해졌는지, 전화통 건너편 목소리가 얼마나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는지, 집에 올 때마다 돈 내놔라 밀건 내놔라 빈대처럼 뜯어간 일들이 날짜 하나 안 틀리고 똑똑히 적혀 있었습니다. 원래는 관속까지 가져가려던 따뜻한 추억의 보물상자가 이제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남기 위해 휘둘러야 할 가장 차갑고 객관적인 증거 칼날이 되어버린 거죠. 변호사의 치밀한 도움을 받아 오직 최 여사님 한 분의 목숨줄을 쥔 아주 무시무시한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걸 노후 보장 신탁이라고 부르는데, 여사님은 이걸 툭 까놓고 나의 노후 안전띠 계획이라고 부르셨어요. 본인 이름으로 된 시내 한복판에 빚 하나 없는 그 집, 은행 통장에 얌전히 잠자는 1억 5천만 원의 예금, 심지어 매달 따박따박 떨어지는 연금까지 모조리 신탁이라는 금고에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이 금고의 혜택을 챙겨가는 사람은 세상에 딱 한 명, 바로 최 여사님 본인뿐이었습니다. 돈은 은행의 특별 통장에서 꽉 틀어지고 변호사가 감독관이 되어 계약이 털끝 하나 안 틀리게 돌아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한흥이 두 쪽 나도 두 아들을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돈에 손가락 하나 댈 수 없게 된 겁니다. 이건 말로만 한 맹세가 아니라 법이 칼을 쥐고 버티는 쇠사슬 같은 계약이었으니까요. 계약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1단계로 여사님의 연금과 가진 현금부터 뽑아 쓰기로 했습니다. 당장 신탁을 맺은 그달부터 은행에서 여사님 개인 통장으로 정해진 밥값이 자동으로 꽂히고, 병원비나 집으로 부르는 요양보호사 돈은 신탁 통장에서 쓴 만큼 바로바로 결제되도록 물을 자르듯 정했습니다. 이 정도 뭉칫돈이면 여사님이 자기 집 안방에서 누구 눈치 안 보고 자식들 옷자락 안 붙잡고 떵떵거리며 최고급 일꾼을 부려가며 아주 우아하고 사람답게 사실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2단계로 만약 훗날 병이 깊어져 예금이나 연금만으로 쏟아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차지면 은행이 알아서 쇠사슬을 풀고 집을 팔아치우는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집 이름표는 신탁으로 묶어두고 숨 거둘 때까지 계속 살 수는 있지만, 만약 급전이 왕창 필요해지면 은행이 계약서대로 그 집을 세를 주거나 아예 남에게 넘겨버릴 권리를 쥔 겁니다. 그렇게 집을 넘겨서 챙긴 목돈도 몽땅 신탁 통장으로 쏟아부어 오직 여사님의 노후 생활비로만 쓰게 도장을 찍었죠. 머리 좋은 전문가가 주파나를 튕겨보니 100살까지 이빨 꽉 깨물고 살아도 돈이 절대 마르지 않을 거란 계산이 딱 떨어졌습니다. 여사님은 자식 농사에 목숨을 건 도박을 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줄을 아주 철저하게 계산하고 설계하신 겁니다. 모든 덫을 완벽하게 쳐놓은 후 최 여사님은 어느 주말을 골라 두 아들과 며느리들을 몽땅 집으로 집합시켰습니다. 아주 비싼 산차를 정성스레 우려내셨죠. 거실은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오싹하게 조용했습니다. 여사님은 두툼한 서류 봉투에서 그 철통 같은 신탁계약서 북사본 뭉치를 꺼내셨습니다. 옛날 교탁에서 국어책을 술술 읽으시던 딱 그 서늘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오늘부터 내 입에 들어가는 밥값, 알아눕는 병원비, 사람 부르는 돈은 모조리 심탁통장에서 은행이 직접 꽂아줄 거다. 내가 너희들 주머니에서 단돈 10원짜리 하나 달라고 손 벌릴 일 절대 없을 테니 너희도 늙은 어미 돈 쪼들릴까봐 걱정하는 척 안 해도 된다. 두 아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더니 속으로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자식들 속셈으로는 어미가 제 살 길을 알아서 다 찾아놨다니 자기들 발목 잡힐 일이 하나도 없어진 최고로 좋은 소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들이 언젠가 침 뚝뚝 흘리며 찢어가질 거라 굳게 믿고 있었던 그 비싼 집이 이미 숨막히는 법의 사슬에 꽁꽁 묶여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은 꿈에도 몰랐죠. 이제 그 집은 효도 흉내낸다고 떡검을 하나 더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천하의 불효를 저질러도 당장 길바닥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최 여사님 한 사람의 숨줄만을 책임지게 된 겁니다. 핏줄의 성은 하루아침에 얼굴을 바꿔도 도장 찍은 계약서는 무덤까지 변하지 않으니까요. 곧이어 여사님은 목소리에 서리발을 세우시더니 두 번째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둘째, 내가 기가 막힌 점수 제도를 하나 만들었고 이미 죽을 때 어떻게 할지 유언장도 도장 쾅쾅 찍어 다 써놨다. 나중에 내가 눈 감고 재산을 찢어줄 때는 머리카락 하나 안 틀리고 100%이 점수에 맞춰서 줄 거다. 그러고는 다시 손때 묻은 그 일기장을 책상 한가운데 떡하니 올려놓고 눈을 부릅뜨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옛날처럼 계속 일기를 쓸 텐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질 거다.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된 효도 노릇을 1시간만 초시계로 재서 몽땅 점수로 바꿔버릴 거다. 도대체 제대로 된 효도 노릇이 뭐냐고? 여사님은 아주 매섭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숙제하듯 대문 틈으로 얼굴만 쑥 내밀고 선물 상자 던져놓고 도망가는 건 쳐주지도 않는다. 내 코앞에 앉아있으면서 눈알은 전화기 화면에만 쳐박고 있는 것도 얄짤없이 빵점이다. 더더욱 내 앞에 와서 사는 거 지옥 같다고 징징대거나 돈 냄새 맡고 침 흘리는 짓거리는 절대 점수로 안 친다. 제대로 된 효도란 나랑 나란히 걸으며 산책도 하고 연속극도 같이 보면서 웃고 내 실없는 이야기도 귀닫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고 병원 가서 뼈 맞출 때 옆에서 손잡아주는 피가 통하는 진짜 마음의 교류를 말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엉덩이 붙이고 1시간 넘게 같이 있을 때만 1점을 쳐주겠다. 만약 건성건성 대충 때우거나 뭔가 뜯어낼 검은 속셈으로 귀여우거나 심지어 애미한테 눈썹을 치켜 세우고 신경질을 내면 점수를 안 주는 건 기본이고 여태 쌓은 점수까지 왕창 깎아버리겠다. 이 무시무시한 말에 큰아들 민준이 입꼬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속으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겠죠. 하지만 여사님의 칼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무서운 폭탄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 특별 후보자를 한 명 더 올려놨다. 바로 우리 건물 1층에서 소고기 국수 많은 김군이다. 이 생뚱맞은 이름을 듣자마자 며느리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귀신을 본 듯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습니다. 여사님은 아주 차가운 얼음처럼 담담하게 말씀을 이어가셨죠. 김군은 내가 숨구멍이 턱턱 막히던 그 저승 문턱에서 자기 목숨처럼 나를 업고 뛰어 살려주었다. 앞으로 내 늙은 몸뚱이에 무슨 난리가 날지 모르니 비상사태를 뚫어줄 동화줄로 삼기 위해서라도 김군이 나에게 베푸는 모든 수고들, 예를 들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밥 챙겨주는 거, 급할 때 달려와 숨통 틔워주는 거, 캄캄한데 전구 갈아주고 막힌 수도 뚫어주는 모든 행동들조차 똑같이 내 일기장에 꾹꾹 눌러 적어서 점수로 바꿀 거다. 나중에 내가 숨을 거두고 이 신탁 금고 문이 열려 남은 돈더미가 쏟아지면 법에서 떠들어대는 그 뻔한 상속 비율 따위는 개나 져버릴 거다. 법 때문에 억지로 떼어줘야 하는 쥐꼬리만한 유류분만 딱 던져준 다음 남은 모든 재산 더미는 민준이, 현우, 그리고 남인 김군 세 사람의 꼬리표에 붙은 최종 점수 비율대로 정확하게 찢어발겨 나눠줄 거다. 점수가 하늘을 찌르는 놈이 몽땅 쓸어가는 거고 점수가 바닥을 기는 놈이면 미안하지만 굶어 죽지 말라고 법이 정해놓은 그 푼돈 말고는 땡전 한 푼 안 떨어질 거다. 말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 거실 공기가 꽁꽁 얼어붙어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동묘지 같은 끔찍한 정적이 몇 초간 짓눌렀죠. 그러다 큰아들 민준이가 짐승처럼 벌떡 일어나 탁자를 박살낼 듯 쾅 내리쳤습니다. 얼굴이 벌겋게 핏발이 서고 목에 시퍼런 힘줄이 튀어나올 정도로 길길이 날뛰며 늙은 놈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엄마 미쳤어요?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똥개만도 못하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핏줄을 돈으로 저울질하고 짐승 길들이듯 점수를 매겨요? 그것도 생판 남인 식당놈을 끌어들여서. 그 국수 파는 미친놈이 엄마한테 무슨 약을 처먹였길래 이삿딸이에요? 나 당장 그 자식 고발할 거고 법원에 가서 엄마 정신머리 썩었다고 한정후견인 신청할 거예요. 이딴 계약 조각이 다 무효라고요. 민준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문을 때려 부술 듯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미친 듯한 분노는 늙은 어미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네 배를 불려줄 줄 알았던 거대한 돈더미가 갑자기 신기루처럼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방구석에 남겨진 작은 아들 현우와 며느리는 입을 쩍 벌린 채 넋이 나가 서로 눈깔만 굴리고 있었죠. 문짝이 떨어져라 쾅 닫힌 곳을 뚫어지게 보시던 최 여사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얼빠진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현우에게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나 안 미쳤고 뇌세포 하나 안 죽었다. 난 그저 내 피 같은 돈으로 내 마음이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편안한 노후를 돈 주고 사려는 것뿐이야. 핏줄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짐승 같은 인간의 속마음을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서 그러는 거다. 너희들이 그렇게 똥줄 타게 바쁘다고 하니 그럼 나도 너희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들 방식을 똑같이 써주마. 이 가족회의는 조용한 호수에 집채만한 바위덩어리를 집어던진 격이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처럼 겨우겨우 매달려 있던 이 집안의 얄팍한 평화를 뿌리채 뽑아버렸죠. 그날부터 가족의 사랑이라는 탈을 쓰고 돈 냄새를 맡으며 점수를 따내려는 눈뜨고 못 봐줄 짐승 같은 인간성의 연극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발광한 뒤 돌아가서 머리 좋은 변호사들을 달달 볶아 자문을 숱하게 구해받겠죠. 어머니의 신탁 쇠사슬과 유언장이 바늘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법적으로 완벽하고 감시관이 호랑이 같은 전문 변호사라서 틈새를 뚫을 구멍이 없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러운 작전을 짰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장사꾼답게 어마어마한 돈더미 앞에서 바짝 엎드리기로 한 거죠. 아주 텔레비전 연속극 뺨치는 가짜 효도쇼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귀신같이 시간에 딱 맞춰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굽실거리며 찾아와서는 어머니, 옥체는 좀 평안하신지요? 하고 입에 발린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하지만 눈깔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벽식에 초침만 쫓아다니며 힐끔거렸죠. 엉덩이 붙인 지 15분도 안 돼서 10분씩 전화기를 붙잡고 돈 버는 소리만 해대고 일어날 때는 불난집 도망치듯 어머니 더 명하실 거 없습니까? 묻고는 도장 찍고 튀는 일꾼처럼 손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심지어 뒤로 몰래 1층 김군을 찾아가서 두툼한 돈 봉투를 코앞에 들이밀며 남의 집안 구석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이 더러운 점수판에서 얌전히 떨어지라고 더러운 거래까지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심지가 굳은 김군은 그 자리에서 돈 봉투를 쳐내며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김군은 머릿속에 계산기 따위는 없는 사람이라 남의 핏줄이 가진 돈을 가로채고 자시고 할 생각조차 없었거든요. 그저 문간방에 홀로 늙어가는 어른이 외로울까 마음 쓰여 돕는 것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큰아들의 그 역겨운 원숭이 같은 연기를 지켜보면서 이빨을 갈며 화내지도 않고 그저 바닥 모를 슬픔만 느꼈습니다. 일기장에는 칼로 글씨를 파듯 냉정하게 적어내렸죠. 민준이 옴 15분 엉덩이 붙임 사람답게 입 연 시간 3분 숨통이 막히고 피가 마름 얻은 거 하나도 없음 오히려 내 수명 깎임 점수 빼기 0.1 반면에 김군의 몸짓은 사람의 썩어 문드러진 마음과 진짜 맑은 마음을 도려내서 보여주는 거울 같았습니다. 김군은 그 점수판에 적힌 숫자 하나가 나중에 피 튀기는 수천만 원이 되는 줄 꿈에도 몰랐고 오히려 여사님 소매를 붙잡고 이렇게 말렸습니다. 어르신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당연히 치러야 할 예의인걸요. 저희 낳아주신 부모님도 저기 먼 촌구석에 늙어가고 계시는데 곁에서 밥 한 술 못 떠먹이잖아요. 어르신을 제 친부모님 모시듯 정성 다하면 제 마음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져서 그러는 겁니다. 김군은 비가 쏟아지나 눈보라가 치나 매일 똑같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진한 고깃국수를 문지방 앞까지 올려다 주면서 뼈마디는 안 아프신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현관 입구 전구가 까맣게 타버린 걸 보면 자기 주머니 터넣어서 새 알전구를 사와 땀 흘림에 달아주었죠. 장사가 한숨 돌릴 땐 신발 벗고 들어와 앉아 촌에 계신 제 부모님 이야기 보따리도 풀고 여사님이 옛날 교편 잡으시던 시절 호랑이 같던 이야기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는 너무나도 억지스럽지 않고 가슴 밑바닥에서 우러나온 진짜 백이었습니다. 여사님 일기장에는 눈물과 함께 이렇게 꾹꾹 찍혔습니다. 김군 밥 대달 옴 30분 따뜻하게 이야기 나눔 전구 가락 끼움 속이 훤히 보일 만큼 진실함 점수 0.5 추가. 한편 작은 아들 현우는 이 피 튀기는 돈 싸움판에서 제정신을 못 차리고 가장 덜덜 떨며 괴로워하는 놈이었습니다. 독종 같은 제 형처럼 대놓고 얼굴에 철판 깔고 돈 냄새만 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바보같이 착한 김군처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없이 내어주지도 못했으니까요. 잡아먹을 듯 기세등등한 형과 눈에 불을 켜고 돈 내놓으라 윽박지르는 제 마누라
그리고 가슴 구석에 먼지처럼 남아있는 양심 쪼가리 사이에서 뼈가 으스러지게 괴로워했습니다. 쇠사슬 같은 규칙에 얽매여 어머니 얼굴을 보러 꾸역꾸역 기어오긴 했지만 항상 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죠. 하루는 억지로라도 점수 국어를 하려고 어머니 옷자락을 잡고 집 밖 산책을 나섰는데 마누라가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꽥꽥 지르며 언제 들어올 거냐고 긁어댔습니다.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끄는 현우는 땅이 꺼져라 긴 한숨을 내쉬며 원망하듯 뱉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지옥불을 열어서 사서 고생을 하세요? 우리 식구 꼴이 이게 뭡니까? 시궁창 쥐새끼들처럼 싸우고 있잖아요. 여사님은 눈밑이 퀭하게 파인 현우를 얼음장 같은 눈으로 쳐다보며 걸음을 멈추고 비수처럼 되물으셨습니다. 현우야, 지금 피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게 나냐? 아니면 구린내 나는 네 속마음이냐? 만약 내 소나귀에 꽉 쥐고 있는 이 철통 같은 신탁금고가 없었고 10원짜리 하나 던져줄 돈이 없었어도 네가 지금처럼 다리가 부러져라 매주 꼬박꼬박 내 코앞에 얼굴을 디밀었겠니? 아니면 옛날처럼 1년 12달 코빼기도 안 비추고 나 몰라라 했겠니? 현우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말문이 턱 막혀서 짐승처럼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자기 발등만 뚫어지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날은 옛날처럼 쥐구멍 찼듯 꽁무니 빼고 달아나지 않고 이빨을 꽉 깨물고 끝까지 말없이 어머니 발걸음에 그림자처럼 맞춰 걸어주었습니다. 최 여사님은 속으로 현우 가슴속에서 천사와 악마가 피 터지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걸 훤히 꿰뚫어 보셨죠. 진짜 하늘이 뒤집히는 변화는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구멍난 듯 비를 퍼붓던 어느 깊은 밤에 터졌습니다. 비가 채찍처럼 창문을 때리던 그 끔찍한 날 밤, 최 여사님은 저녁에 먹은 상한 반찬이 속을 뒤집어 놓아 끔찍한 급성 장염에 걸렸고 위아래로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침대 시트를 움켜쥐고 시체처럼 알아누우셨습니다. 당장 수음이 넘어갈 것 같아 큰아들 민준이 번호를 필사적으로 눌렀죠. 전화를 받긴 했는데 노래방에 고막 터지는 쿵쾅거리는 소리와 미친 듯이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준이는 혀가 반토막 난 목소리로 짜증스럽게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엄마, 나 술 엄청나게 퍼붓고 제일 큰 손님 접대 중이에요. 직접 구급차 부르세요. 사람 숨 넘어가는 일 아니면 제발 귀찮게 좀 굴지 마요. 그러고는 인정사정 없이 전화를 뚝 끊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 현우에게 다시 미친 듯이 번호를 눌렀죠. 현우는 집인지 빨리 받긴 했는데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엄마, 밖에 폭우가 쏟아져서 길바닥이 바다처럼 잠겼고 차도 안 다녀요. 제 차는 하필 정비소에 처박아놨거든요. 조금만 숨 참고 버텨보세요. 제가 어떻게든 차를 빌려서. 최 여사님이 이제 내 목숨이 여기서 끝장나는구나. 이 차가운 방구석에서 외롭게 죽어버리겠구나 하고 절망의 늪에 빠질 무렵 마지막 남은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1층 김군에게 번호를 눌렀습니다. 얼마 안 지나 집 초인종이 박살날듯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뼈마디가 부서지는 몸을 질질 끌고 가 문고리를 돌리니 밖에는 김군이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비옷 하나 못 걸쳐 입고 맨몸으로 비바람을 뚫고 와서 온몸이 물귀신처럼 젖어 있었고 이마에 찰싹 달라붙은 머리칼에선 빗물이 줄줄 쏟아지고 있었죠. 귀신처럼 창백하게 질린 여사님 얼굴을 보자마자 김군은 두말할 것 없이 여사님을 거친 등에 휙 업어매고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갔습니다. 동네 바닥에서 몇 년을 뒹굴며 장사해서 골목골목을 손금 보듯 훤히 꿰차고 있으니 어느 골목으로 치고 나가야 물바다를 피해서 제일 빨리 빈 차를 낚아챌 수 있는지 알았던 거죠. 급하게 잡아탄 차 안에서 김군은 자기 옷가지 중 유일하게 빗물이 덜 스민 윗돛 수매 안쪽을 뒤집어 여사님의 폭포 같은 식은땀을 쉴 새 없이 닦아내며 덜덜 떠는 손을 꽉 움켜쥐고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제발 죽지 마세요. 겁먹지 마세요. 병원 문 앞 다 왔어요. 응급실에 짐승처럼 뛰어들어 접수를 하고 바늘을 꽂아 약물을 밀어넣기 시작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어서야 작은 아들 현우가 혼비백산해서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어떻게든 비바람을 뚫고 친구 차를 빌려 타 젖먹던 힘까지 짜내 달려온 거였습니다. 현우가 응급실 커튼을 열어제치고 침대에 송장처럼 누워있는 제 어머니와 그 옆에서 신발 속까지 물이 차 질척거리면서도 미친 듯이 뛰어다니며 보호자 노릇을 하는 김군을 본 순간 현우의 낯짝은 불그락 푸르낙 불타오르다 창백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부끄러움, 가슴을 찢는 죄책감,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마음이 해일처럼 덮쳤겠죠. 고개를 푹 숙이고 무거운 발걸음을 끌고 침대 옆으로 기어와 목구멍이 찢어지듯 쉰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정말 천벌을 받을 만큼 죄송해요. 그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난 후 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돈 냄새조차 점수 따려는 승냥이 같은 짓거리가 아니라 짐승의 껍데기를 벗고 진짜 사람의 도리를 뼈저리게 되찾은 거였죠.
어머니 얼굴을 보러 기어오는 횟수도 눈에 띄게 부쩍 늘었고 시계바늘만 째려보며 엉덩이 들썩이지도 않았습니다. 먼저 살갑게 다가와서 뼈마디 쑤시는 데는 없는지 살뜰히 묻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낡은 옛날 이야기도 고개 끄덕이며 참을성 있게 다 주워 담았습니다. 어머니 입에 넣어드릴 사과 껍질 까는 법도 묻고 물어 배우고 퉁퉁 부어오른 무 장아찌 같은 다리를 피가 통하게 주물러드리는 법도 이빨 깨물고 배웠죠. 하루는 최 여사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핏덩이 친손자, 자기 아들내미까지 품에 안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어린 손자가 할머니 귀에 대고 삐뚤빼뚤 쓴 글짓기를 낭낭하게 읽어주는 동안 현우는 곁에서 입국 다물고 엉망진창으로 널브러진 옷장 구석구석을 땀 흘리며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현우의 땀방울 맺힌 옆얼굴을 물끄러미 보며 최 여사님은 저 옛날 내 속썩이지 않고 다정하게 굴던 솜털 보송보송한 진짜 막내 아들이 드디어 눈을 떴구나 하고 뼛속 깊이 사무치게 느끼셨습니다. 여사님이 목숨 걸고 만든 그 피 튀기는 돈 신탁 제도가 날이 바짝 선 수술용 칼날이 되어 피부치라는 이름표로 칭칭 감아둔 역겨운 위선의 껍데기를 아주 무자비하게 찢어버리고 그 시궁창 속에 숨어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이기심과 벌레 같은 민낯을 발가벗겨 만천하에 드러내게 한 겁니다.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잔인함 덕분에 현우가 제 가슴 속 썩어 문드러진 속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마주하게 되었고 자식 노릇 다 내팽개친 미친 짓거리를 뼈저리게 깨달으며 돈독에 올라 까맣게 타버렸던 진짜 진심을 잿더미 속에서 다시 캐낼 수 있었던 거죠. 여사님은 이 든든한 강철 같은 돈줄 덕분에 몇 년을 더 아무 걱정 없이 아주 떵떵거리며 사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평온하고 고요한 늦은 오후, 눈물을 펑펑 쏟는 작은 아들 현우와 친자식처럼 곁을 내어준 김군이 손을 꼭 잡고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세상 모든 미련 다 내려놓고 아주 편안하게 눈을 스르르 감으시며 이 모진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하셨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호랑이 같은 변호사가 나타나 신탁계약서와 피로 쓴 유언장에 적힌 그 무시무시한 점수판을 낱낱이 파헤쳐 몽땅 더한 후 세상에 그 결과를 쾅쾅 발표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나 눈보라가 쳐서 발이 묶이나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뜨끈한 국수를 코앞에 대령하고 죽음의 문턱에서 목숨까지 살려낸 김군이 하늘을 찌르는 최고 점수를 쓸어 담았습니다.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미친 듯이 깨닫고 피눈물 흘리며 진짜 효심을 바친 작은 아들 현우도 어마어마한 점수를 챙겨서 비록 김군 점수 꼭대기에는 못 미쳤지만 현을 내두를 만큼 큰 점수를 움켜쥐었죠. 반면 눈깔 뒤집혀 장사판만 뛰어다닌 큰아들 민준이는 점수판이 텅텅 빈 빵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여사님이 피땀으로 남긴 그 알짜배기 집을 모조리 팔아치워 현찰로 싹 바꾼 돈과 은행 통장 바닥에 굴러다니는 남은 목돈에서 법의 멱살을 잡고 억지로 뜯어가야 하는 유류분만 쥐꼬리만큼 휙 던져준 다음 나머지 억소리 나는 거대한 돈더미는 모조리 피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가장 뜨거운 가슴을 내어준 국수집 총각 김군과 한때 짐승의 길에 빠졌다가 기어이 사람의 길을 되찾은 작은 아들 현우 두 사람의 주머니 속으로 두둑하게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큰아들 민준이는 그 충격적인 결과를 귀로 듣자마자 넋이나가 사흘 밤낮을 방구석에 스스로 처박혀 물 한 모금 안 넘기고 문을 걸어 잠갔다고 합니다. 억만금이 날아가서 배가 아파 미친 게 아니라 어차피 지갑은 두둑했으니까요. 아마 자기가 피부치 자식으로서 세상을 다 줘도 못 바꾸는 제 어미의 마지막 믿음과 사랑을 시궁창이 쳐박아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걸 그제야 심장 찢어지게 깨달아 피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최 여사님의 독한 이야기는 동네 골목과 옛 직장 사람들 귀에 불길 번지듯 쫙 퍼졌습니다. 배알이 꼬인 어떤 사람들은 피부치 새끼한테 어찌 그리 피도 눈물도 없이 독을 품고 평생 모은 재산을 남의 자식 입에 쳐놓느냐며 삿대질하고 침을 뱉기도 했죠. 하지만 저처럼 늙어 병든 노인들 시중드는 바닥에서 지옥 같은 세상 인심을 지긋게 보아왔거나 당장 죽을 날 받아놓고 노후 준비로 뼈골 빠지게 속 썩는 수많은 늙은 어른들은 최 여사님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 천지 똑 부러지게 일 잘했다. 그건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짓이 아니라 진짜 여우같이 현명하고 무릎을 칠 만큼 똑똑한 짓이다. 라고 입을 모아 찬양했죠. 제가 요양 및 병든 노인 돌봄 분야에서 10원짜리 장판바닥 뒹굴며 30년을 늙어온 베테랑으로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진짜 조언을 하나 박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피부치끼리 돈봉투 흔들면 정이 다 말라 죽는다고 손사래를 치고 가족끼리 주판을 튕기고 계산기 두드릴 필요 없다고 허허 웃어 넘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머리털 하얗게 새고 사지가 나무토막처럼 굳어버려 내 손으로 10원 한 장 못 벌어들이고 똥오줌도 남의 손 빌려야 할 때 가슴팍에 꽉 틀어주고 있는 그 돈뭉치야말로 여러분의 마지막 목숨줄이자 바닥에 떨어지지 않을 유일한 존엄성입니다. 나이 들어 오그라든 두 손에 악착같이 쥐고 있는 피 같은 돈은 피덩이 자식 새끼들 기름진 고기 먹이고 고래등 같은 집 사주고 번쩍이는 차 굴리라고 뼈 빠지게 바치는 조공물이 절대 아닙니다. 더더욱 내 숨이 꼴깍 넘어가기 전부터 자식놈들이 침 질질 흘리며 계산기 두드리게 만들거나 숨 끊어지고 나서 서로 머리채 쥐어뜯으며 피 터지게 싸우는 전리품 고깃덩어리가 되게 놔두면 천벌 받습니다. 그 억척스레 모은 돈 뭉치는 여러분의 남은 생을 무참히 짓밟히지 않게 막아주는 가장 두꺼운 강철 갑옷이자 가장 날이 시퍼렇게 선 무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냥 은행 금고에 병신처럼 고이 모셔두기만 하면 쥐꼬리만한 이자나 붙다가 물가 오르는 속도에 발도 못 맞추고 쓰레기 조각이 됩니다. 최 여사님처럼 철통 같은 신탁제도의 사슬로 꽁꽁 묶어두든 법의 멱살을 잡고 다른 도구를 휘두르든 간에 돈을 아주 이빨이 꽉 몰리는 무자비하고 정교한 규칙의 덫안에 가둬두십시오. 눈만 마주치면 변하는 사람의 썩은 본성을 채찍질에 통제하면서 동시에 여러분이 받아야 할 따뜻한 피와 살 같은 보살핌을 정당하게 맞바꾸는 안전장치를 세우는 겁니다. 이건 피부치를 피 흘리게 속이거나 더럽게 계산적으로 구는 게 아닙니다. 이 눈물 나는 세상 바닥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짜 지혜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더럽게 변덕스러운 사람의 썩은 마음을 절대 고쳤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속마음은 바람만 살짝 불어도 진흙탕처럼 무너지니까요. 하지만 날선 규칙과 제도를 만들어서 짐승 같은 그 마음을 좋은 길로 질질 끌고 오고 선을 넘어 발광하지 못하게 철조망을 칠 수는 있습니다. 최 여사님은 제 가슴에 피멍이 드는 상처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까지 당신의 서늘한 지혜로 우리 모두의 뺨을 세게 후려치는 뼈저린 진실을 남겨주셨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저 핏줄들이 눈물 펑펑 흘리며 불효하지 않기만을 하늘 보며 빌 바에야 차라리 피도 눈물도 없는 똑똑한 제도를 만들어버려서 효도라는 짓거리가 당연히 밥숟가락 얹고 상 받을 만한 아주 수지 맞는 행동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편이 수백 배 낫다는 것을요. 이 피 튀기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속이 울렁거리지 않으신가요? 평생 피땀 눈물 쏟아 악착같이 모은 재산을 어떻게 갈라묶어놔야 늙어 병들어 침대에 누워서도 발 뻗고 죽을 수 있을지 머리가 쭈뼛 서도록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무자비하지만 똑 떨어지는 최 여사님의 도끼질 같은 방식이 맞다고 무릎을 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머릿속에 더 소름 끼치게 기가 막힌 노후 생존 지혜가 있으십니까? 꼭 여러분의 생각과 겪은 일들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늙어 죽을 때 길바닥에 나앉지 않고 가장 두둑하고 지혜로운 길을 뚫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제 목구멍에서 피토하듯 쏟아낸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가슴에 단 한 줄이라도 비수처럼 꽂히셨다면 꼭 주변의 노후 문제로 끙끙대며 죽지 못해 살아가는 소중한 친척 친구분들께 이 서늘한 진실을 널리 퍼뜨려 정신이 번쩍 들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귀 열고 들어주셔서 엎드려 절할 만큼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정신이 번쩍 나는 기가 막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